자, 이제 오늘은 일본의 개항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일본의 개항까지 봐야 이달락이 끝나는 거죠. 근데 저 뒤에 보면 조선의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거는 나오거든요. 그거는 우리나라 역사 시간에서 다시 다 배웠던 것들이라 저게 또 얘기가 길어요. 그런데 저기까지 손대기는 너무 아무튼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역사를 좀 하고 세계사를 하는 게 유리하다, 그런 얘기를 내가 항상 했던 거예요. 자, 일단 오늘은 일본의 개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본이 미일 화친 조약을 맺는데 언제? 요때 미일 화친 조약을 맺어요. 패디 함대가 와서 우리 강화도 조약처럼 근처에 와서 계속 신경 쓰이게 만들어. 그래갖고 자꾸 날카롭게 해놓고 결국은 전쟁이 붙어버려. 이런 거. 그래서 개항, 통상, 요구, 이거는 우리가 원해서 했다? 아니다. 그쪽에서 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항구를 열었다. 그러니까 외국과 조약을 맺은 것도 너네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맺었어, 이런 의미인 거죠. 우리 강화도 조약이 똑같잖아요. 자, 이렇게 요때 맺어놓고 이 나라는 미일소 통상 조약을 요때 맺어요. 그러면 얘네는 4년이나 걸렸죠. 이때 이토 히로부미가 외국에 나가서 미국도 가보고 독일도 가보고 영국도 가보고 여러 나라에 가보더니 영국의 제도와 독일의 제도를 보고 흠뻑 빠졌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서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제국주의를 빨리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영국이나 독일 가서 그런 걸 많이 배웠었나 보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외국에 항구를 열자 그러면 빨리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는 어떤 조건으로 열었나, 어떻게 됐나, 이런 걸 좀 빨리 알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본 책들에서는 그런 기록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이라니까 모였어. 칼로 위협해, 총으로 위협하니까 할 수 없이 도장 찍었어. 약간 이런 상황이었나 보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 나라에도 불평등 조약이래. 미국과 맺었는데. 근데 여기에도 최혜국 대우가 있어. 어떤 조약을 맺어도 지금 이 조약보다 더 좋은 조약이 있으면 조약을 다시 맺지 않아도 당연히 우리는 혜택을 받는 거야. 최고의 혜택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약을 넣었다면 나는 언제든 내가 최고거든. 우리나라가 제일 잘 나가. 그 얘기. 그 다음 이제 영사재판권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치외법권. 이 나라에서 치외법권. 이 나라 일본에서 미국인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누가 처벌한다? 미국인이 재판을 하겠다. 이게 치외법권이에요. 우리나라 강화도 조약에도 이게 들어가 있었죠. 똑같이 이거 보고 배워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대로 써먹었다고 해요. 자, 이제 드디어 메이지 유신이에요. 근데 이 나라는 이제 미국과 맺고 나서 4개의 나라가 더 들어와요. 그래서 항구를 열 때 여러 나라들이 한꺼번에 거의 몇 년 상간으로 다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때에 정말 일본은 무너지, 더 이상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을 그때쯤 오죽하면 막부들이 칼을 놨겠어요. 그죠? 막부들이 칼을 놔. 그래서 메이지 임금님, 당신이 하는 대로 우리가 쫓아갈게요. 이러고 칼잡이들이 칼을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놓고 메이지 왕을 따라서 메이지 유신에 적극 참여했다. 물론 그 사이에 뭐 싸움도 있었고 뭐가 있었겠죠. 처음부터 다 칼을 놓고 다 줄 서서 그래 따라갈게요 하진 않았겠지. 아픔이 있었겠지 그들도. 근데 이런 거를 보면서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근대화를 성공하지 못했고 일본도 우리랑 되게 비슷했다고 해요. 그 쇄국 정책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되게 비슷한 상황에서 일본은 어떻게 해서 근대화에 성공을 했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메이지 유신을 들어가 봅시다. 자, 개항 이후에 에도 막부가 계속 이들이 정말 이렇게 굴욕적인 조약을 맺으면서 니네는 도대체 뭐야,
너네 있잖아. 그렇게 잘한다고 그러더니. 그래서 우리를 저 애도까지 쫓아내서 막 이해놓고, 너네 지금 하는 건 뭐야? 막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굴욕적인 외교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았어. 그리고 외국 여러 나라들이 들어오면서 외국 물건이 마구 돌아다녀. 그러면서 물가도 올라가. 불만은 더 커졌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존왕양이 운동이 일어나. 이건 뭐냐면, 왕을 더 추대하자. 그러니까 막부타도 왕이 추대 이거예요. 그래서 천황 중심으로 외세를 몰아내고 그러면서 막부타도 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막부들이 다 칼을 놓고 정말 왕을 섬기기 시작했어.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부 다이묘나 하급 무사들은 막부를 정말 무너뜨려요. 그래서 천황 중심의 메이지 정부를 만들어요. 와우, 낮은 사람들이 이 시대 때는 다 유럽도 봐요. 시민혁명이 다 성공했잖아요. 그것처럼. 자, 이제 메이지 정부를 만들었어. 근데 여기에는 천황 중심이에요. 천황. 꼭 우리는 천황이라고 해야 돼요. 난 이게 싫어서 천왕 이렇게 저는 발음해요. 그런데 이게 공식 명칭이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천황이라고 사용하는 게 맞다고 하네요. 그래서는 그래도 저는 소심한 복수로 천황 중심의 메이지 정부가 수립됐어. 그래서 이제 부국 강병하려면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근대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변화를 줬냐? 정치, 경제, 군사, 사회 어떤 변화? 이제 번을 폐지하고 이거는 막부에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라이급에서 막부에서 사용했던 번을 폐지하고 이건 이제 중앙정부에서 중앙집권 국가가 되기 위한 중앙정부에서 사용하는 현을 설치했다. 그러면 이거는 막부에서 조정했던 걸 이젠 정부에서 하겠다. 그죠? 하나의 정부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중앙집권 체제가 확립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경제도 토지, 조세 제도를 개혁했어. 그리고 뭐 산업도 육성하고 철도도 만들고 군대도 육성해, 징병제도 실시해, 신분제 폐지, 서양식 교육제도, 유학생, 사절단 파견. 와, 근대화로 가려고 엄청 노력했구나. 한 번에 쓰나미처럼 얘네들은 대단결을 한 거예요. 세상을 바꿔보자고. 그죠? 그래서 개혁이란 절대 쉽지 않다. 그래서 동양 쪽의 개혁이 최초로 성공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에요. 이 나라는 이때 유학생도 저 유럽 쪽으로 많이 보내요. 몇백 명을 보내요. 근데 우리는 이때 뭐 해요? 아무것도 안 했던 거. 쇄국 정책 꿋꿋하게 이러다가 조금 있다가 요때 강화도 조약을 맺는 거죠. 자, 아무튼 우리하고 조금 비교해 볼 만한 거리는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금 더, 자, 이제 자유민권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들이 헌법도 제정하고 의회도 개설했어.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면서 이랬는데 오히려 자유민권 운동이 일어났던 이것을 메이지 정부가 탄압해요. 이야, 쟤네 봐라. 아니야, 그럼 우리가 해야지. 그죠? 그래서 메이지 정부가 잠깐 우리가 헌법 다시 만들어, 우리가 의회 다시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입헌 군주제 국가를 수립했거든. 누구 중심에? 천황 중심에. 이들은 절대적 권한을 부여했대요. 근데 원래 입헌 군주제는 뭐예요? 왕은 있으나 권한이 없다. 여기는 아니야. 천황이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어요. 이러니 약간 이 나라는 약간 좀 입헌군주제라도 조금 다르다. 일본식의 입헌군주제를 하고 있다. 이 입헌군주제가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내각 책임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내각 책임제죠. 왕은 있고 지금 왕의 권한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나라는. 그리고 나라의 국고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쓴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내각이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고 이런 게 일본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메이지 정부가 수립되었어요. 완전 성공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 일본은 어떤 식으로 나라를 운영하나 이걸 한번 보는 거예요. 일본은 갈수록 제국주의화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류큐라고 해서 이게 오키나와인데 옛날에는 유구해서 우리나라에다 조공도 바치고 했던 곳이에요. 제주도보다 더 밑에. 그래서 여기는 아열대 지방처럼 우리 오키나와는 야자수가 막 펄럭대고 뭔가 약간 저 아열대 지방에 뭐 이렇게 바캉스 가서 막
바닷가를 거닐고 막 이런 모습을 상상한단 말이에요. 여기를 일본이 병합한 지 몇백 년 안 돼요. 그래서 류큐를 일본이 병합하고 또 우리나라 운요 사건으로 강화도를 복속시키고 강화도 조약을 맺고 그죠?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일본의 감시를 당하게 되는 거죠. 또 청일전쟁이 일어났어. 근데 또 일본이 이겨요. 그리고 이 여기에서 조약을 맺는데 청일전쟁 조약을 맺는데 이때 시모노세키 조약인데 이게 뭐냐면 조선에 대한 간섭을 인정한다. 조선을 너희들이 간섭하는 걸 일본 너희들이 간섭하는 거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시모노세키 조약은 배상금이 무지 컸어요. 어떻게 볼까요? 랴오뚱 만두하고 타이완을 식민지로 먹었는데 이때 여러 나라들이 일본이 이길 줄 몰랐어. 근데 일본이 이겼잖아요. 근데 이때 일본이 이때 청나라가 정말 부패했어요. 대포를 쐈더니 대포 안에서 콩이 나와. 옥수수가 나와. 이럴 정도로 나라가 부패했어요. 무기 안에도 그 정도면 누군가가 그 돈을 다 빼먹고 콩과 옥수수 이런 걸 넣었다는 얘기겠죠. 그럴 정도로 청이 부패했어. 또 영국이 들어와서 아편전쟁도 일어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청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맥도 못 쳤겠죠. 이러면서 여러 나라들이 일본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걸 보고 야 안 되겠어 쟤 너무 크고 있는 걸 안 되겠어 너네 말이지 랴오뚱 반도는 쟤네한테 돌려줘 청나라한테 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돌려주면서 일본이 가만히 돌려줬을까요? 압력에 의해서 돌려는 주는데 이때 엄청난 배상금이 늘어나요. 원래 받기로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갸우뚱반도를 돌려주면서 그래서 일본 예산에게 거의 2배, 3배 정도의 배상금을 받았대요. 그래서 일본은 이때 정말 못된 걸 배워요.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면 돈을 벌 수 있구나. 그래서 조금 있으면 러일 전쟁도 일으켜요. 이거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먼저 내든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온 배상금 다 뭐 했다? 전쟁 준비에 다 사용했겠죠. 그죠? 이래서 일본은 전쟁에 필요한 물건들이 나오는 아열대 동남아 지방을 일본이 거의 다 섭렵해버려요. 그래서 그 시대 때 지도를 보면 정말 일본이랑 빨간 땅들이 어마무시해요. 동남아 쪽은 인도네시아부터 쫙 일본화 되더라. 그게 제국주의잖아요. 그죠? 개인은 희생해도 할 수 없어. 너희들은 우리 나라가 중요해. 나라가 클 때까지 모든 건 다 수용해야 돼. 이거란 말이죠. 그럼 봅시다. 청일전쟁 일본이 이겼어.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받았어. 이제는 러일전쟁이에요. 이 러일전쟁은 이 러시아가 이때 당시에 굉장히 힘들 때였어요. 계몽주의 사상, 거기다가 사회주의 운동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왔었고 그때 당시 하루간 전제 정치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데모를 일으킨 그 피해 일요일 그죠? 그것 때문에 사건이 어마무시했는데 얘네가 또 이렇게 공격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얘네가 발틱 함대가 저 영국 쪽에 그 해안가에 나와 있었는데 영국이 또 발틱 함대를 지나가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돌아서 오는데도 몇 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일본한테 대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포츠모스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유지하는 걸 우리는 묵인하겠다. 그러니까 일본 너네 조선을 지배해. 이런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게 포츠머스 조약이에요. 그래서 이 조약을 맺고 러일 전쟁은 끝이 난다. 됐죠? 자, 청일전쟁 때문에 시모노세키 조약, 러일 전쟁 때문에 포츠머스 조약 이런 게 있었다는 거. 자, 이제 일본까지 이렇게 러시아까지 이렇게 우리나라를 일본이 탄압 식민지로 하겠다는 걸 인정을 해버렸죠. 이제 우리는 1910년에 한일 합병기로 들어간다. 이제 어쩔 수 없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있으면 1910년 한일 합병. 다음에 이건 이제 역사 시간에서 또 보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서남아시아 그리고 중국 이쪽을 다 본 것 같아요. 자, 요거 메이지 유신은
일본이 시험엔 잘 안 나오는데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하면 메이지 유신 쪽은 한 문제쯤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조금 더 깊이 알아두면 되지 않을까요? 일본은 다른 거 나올 거는 별로 없어요. 자, 그럼 오늘 일본의 개항, 그리고 일본의 제국주의화, 메이지 유신은 성공했어. 이런 거를 봤습니다.